인생의 도처에는 예측 불허의 바람이 삽니다. 원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삶을 흔들어댑니다. 봄날의 훈풍이면 좋으련만 춥고 무서운 기억을 남기고 떠나는 크고 작은 바람결. 당신은 지금 바람 부는 언덕에 서 계십니까? 모퉁이엔 바람이 산다. 단수필이며 저자는 김선화 수필가, 출판사는 북나비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시인 봉학창입니다. 김선화 작가를 소개합니다. 수필가로서 둥지 밖의 새 외에 다수가 있으며 시집과 동화집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모퉁이엔 바람이 산다는 2023년 9월 출간된 단수필집입니다. 제1부 1화 해빙 무렵. 언 땅이 녹고 있었다. 3살 난 첫 아이를 업었다 걸렸다 하며 왁자한 수원 화서시장 통으로 들어섰다. 주택가를 한참 걸어 구릉을 질러 내려가면 언덕 저만치에 큰 시장이 펼쳐졌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 안 가게에서 잠시 찬거리를 고르는 중에 2돌도 안 된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다. 보이는 것마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하며 제재거렸는데 종족을 감추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리저리 매대 뒤를 돌아보고 건물 중앙 통로를 뛰어가 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3년 동안 달트시 봐온 길목이기에 눈 감고도 훤했지만 인파 속에서 어린애를 찾아 좌충우돌할 때는 실성한 사람이 따로 없었다. 아이가 첫 돌이 되자 친정어머니는 대문 밖에 혼자 나가 놀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신 바 있다. 옛날에 악이 없는 사람이 훔쳐가기도 했다는 예화에서였다. 눈앞에서 아이를 놓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잠깐 길이 엇갈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다시 식료품 가게로 돌아와 둘러본 후 노점상이 질비한 밖으로 나왔다. 이 길을 한 번 더 훑어본 후 관리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을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헐레벌떡 두리번거리는 내 눈에 아래 위로 손뜨개 옷을 입은 내 아이가 웬 전자제품 가게 통유리 안에 비쳤다. 아이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불이 나게 중간 출입구로 달려들어 전자제품 가게 문을 밀었다. 그러고는 단숨에 아이를 부둥켜 안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상가 중앙 통로를 울며 지나가는 아이를 달래어 데리고 들어왔다 한다.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가 찾아올 거라고 사탕까지 물리면서. 그런데 아이는 창밖 쪽만 바라보며 엄마를 찾더란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키우며 가슴 철렁할 때가 없었으랴. 그때 28이던 새내기 엄마는 제 자식 찾은 것만 귀해 은인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부랴부랴 아이만 업고 나왔다. 그 후로도 1년여를 그 시장통을 누볐으면서도 감사 인사 전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이 즈음 화소시장은 덜어 정비되고 덜어는 자취마저 사라져 옛 모습이 미미하다. 당시 그 아주머니가 지금의 내 나이쯤으로 보였으니 30여 년이 흐른 지금쯤엔 생사 여부조차 흐릿할 일이다. 허나 해마다 땅이 녹을 무렵이면 무심히 지나친 저편의 물상들이 견고한 기억의 고리를 푼다. 시끌벅적한 상인들 속에서 이른 봄날의 그 일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러하건만 늦대는 사람의 찰진한 인사는 어디 마땅히 전할 곳을 몰라 주볕주볕 허공만 본다. 이화 오렌지와 툇마루. 어릴 때 함께 놀던 제 시성의 정금이가 있었다. 아버지는 대전에서 목공소를 운영한다 했는데 그 집에 놀러가면 보통 농촌에서 맛보기 어려운 새로움이 일렁였다. 나보다 한 살 위 정금이는 나를 곧잘 데리고 놀았다. 우리 부모님의 신혼보금자리였다는 소슬대문 집과 낮은 담장으로 이웃한 곳인데 멋스러운 기와집에 너른 꽃밭이 아름다웠다. 꼬맹이인 나는 3학년이 될 때까지 그 집에 드나들었다. 주로 대청마루나 마당에서 놀다가 뒤뜰 툇마루에 앉아 달콤하고 향기로운 물을 마셨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 하고 정금이가 부엌에서 쟁반에 받쳐 들고 나온 것은 주황빛 가루가 든 커다란 봉지와 막 길어 올린 샘물이었다. 양푼에 그 가루를 몇 숟갈 타서 유리컵에 나누어 홀짝거리면 신맛에 눈이 슬슬 감겼는데 그때까지 내가 맛본 먹을거리 중에 가장 감미로웠다. 오렌지라고 했다. 사내 아이들 소굴이라 여자애들이 많지 않았던 산마을에서 나는 정금이가 옷소매를 잡아 끌면 뿌리친 적이 별로 없다. 얼굴이 곱상하고 성품도 얌전한 그 애는 막내딸이었다. 일집 시집간 큰언니는 우리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으니 정금이 엄마는 이미 지긋한 초로였다. 동산 아래서 댄잎이 비적거리는 소리와 새들의 지절걸림을 들으며 단발머리 두 애들이 무슨 수다가 있었으랴. 심심하지 않을 만큼 말을 걸고 드문드문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인 것이 그 시절의 놀이였다. 이후 정금이네는 대전으로 이사 나갔고 내게는 남동생들이 와글와글 늘어나 온전한 나로 한유를 즐길 새가 별로 없었다. 그런 연유일까 이쯤에도 문득문득 유년의 어렴풋한 사파에 매료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시골집 뒤뜰에 아담한 툇마루를 앉히고 싶어진다. 앞들에서 훤히 드러나는 노출을 피해 은밀하면서도 사유의 샘이 깊어질 그런 공간 하나 확보하면 그때 거기 있었던 정금이가 다가와 앉을 것 같다. 이곳 저곳 유명 인사의 고택을 찾을 때에도 절로 툇마루에 눈길이다 살며시 앉아보는 버릇이 붙었는데 그러면 오래전 선인들의 고매한 숨결조차 가깝게 느껴지고 두런두런 온유한 육성도 들리는 듯하다. 그 힘에 끌려 무디어지는 감성도 깨어난다. 뒷곁 처마를 따라 수수하면서도 결이 깊은 서너 뼘 너비의 잿빛 마루는 때로 향기롭고 때로 달콤하며 때로 은유의 꽃이 피어나는
내밀한 정원이다. 오렌지빛 문화와 잿빛 서정이 어우러지는 곳. 그 무한대의 아늑함에 사로잡혀 좀 채 철들지 않는 어른아이가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딱히 대상이 없어도 위주알 구주알 속말이 통한다. 3화 부채질 소리. 어머니의 유품 보따리를 풀자 아버지의 유품들이 와르르 쏟아진다. 고서와 염주, 돋보기, 부채. 그중 아버지의 부채 앞에 마음이 머문다. 하얀 바탕에 둥근 부채 하나는 전라도의 한 명인이 난을 치고 글씨를 써 넣었는데 어찌어찌한 연유로 아버지의 소장품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유독 낫잎 하나 축 휘어진 그늘에 기댄 문구 몇 어절이 신금을 울린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셨을까? 아니면 도달하고 싶은 세계를 대변이라도 한 글귀에 젖어들어 여행길에 슬며시 집어들었을까? 어쩌면 그 시대 지인들 간에 넌지시 주고받은 선물인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누렇게 색이 바랜 합죽선이다. 푸른 줄기에 씨를 드러낸 수박쪽이 단내를 풍긴다. 벌나비도 꿀을 찾아 평화롭다. 그림이 그다지 세련되진 않지만 한복 차림에 접이식 부채를 들고 살인문을 나설 때의 아버지에게선 중후한 멋이 풍겼다. 공중공중 내딛는 걸음걸이에 묵시의 이야깃거리가 주렁주렁 달려올 듯했다. 나는 부채질에 의해 살아났다. 꺼져가는 찻돌배기 심장에 손을 얹어보며 2개의 약탕기 앞에서 밤을 샌 어른. 톡이 통로를 양쪽에 두고 옹기 약탕기에 불씨를 지피며 냉탕 끓이고 온탕 끓여 목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젊은 날의 내 아버지이다. 부모님은 그날 밤 딸의 생명을 저울질했단다. 새끼손가락으로 열내리는 약을 찍어 내 목젖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몸이 금세 얼음장 같고 열 오르는 약을 떨어뜨리면 이내 불덩이가 되더라는 게 긴박했던 순간의 표현이다. 꽃으로 장식된 빈 관에 옷가지와 학용품 등을 채워 넣으며 오열하는 유족들도 있다. 진도 앞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과의 마지막 결별식이다. 미미한 흔적조차 막연한 채 누군 편지를 써놓고 또 누구는 함께한 추억을 되새기는데 자지러지는 슬픔조차 개워내지 못하고 꺼욱꺼욱 해안에 챈 가슴만 부여담는다. 다시 2개의 부채를 본다. 풍로에 포닥포닥 부딪는 음계가 느껴진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도 들린다. 주변 바닥에 티끌만한 먼지조차 낱낱이 날려보내며 끓여낸 탕약 2첩. 그 힘으로 내 명줄은 이어졌다. 그리하여 어버이를 두고두고 행복하게 하였다. 그런 일은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바람이 일듯 함께 호흡하는 동안 은연중에 가닿는 확신 같은 것이었다. 피차간 존재 자체로 덩실덩실 신바람 나는 다른 이름의 부채질 소리였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폐허가 된
저 가슴엔 무엇으로 부추기는 바람을 넣어줄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아무런 행위도 해볼 수 없었던 혈육 간의 기막힌 절차에 무더기로 멈춰버린 애달픈 부채질에 펜을 진 이 무딘 손이 차라리 엉엉 운다. 사화 책가방 미학.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신림역을 지날 때던가 깡마른 체구에 껑충한 할아버지 한 분, 책보 메고 바삐 걸어가신다. 큰 키에 구부정한데 지팡이를 짚었으나 노약자석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로를 질러 총총 걷는다. 한쪽 어깨와 반대편 겨드랑이를 둘러 앞쪽으로 정성껏 묶은 보자기 안에는 얄팍한 책 2-3권이나 들었을까. 그걸 얼러매고 호랑이 눈썹 휘날리며 어딜 가시나. 어머니 희수연에 내로라 하는 국악인 팀을 정했다. 남자 형제들은 3년 뒤에 발순잔치를 떡 벌어지게 차려드린다고 별렀지만 과연 어머니의 그날이 존재할까 싶은 내 방정맞은 생각에 우리 가락으로 한 차례 흥을 돋우었다. 그 자리에서 가족 대표로 오빠가 일어섰다. 어머니 희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그런데 한 가지, 저를 중학교 입학시킬 때 머리숱을 쳐서 책가방을 사주셨는데 이렇게 과소농사꾼이 되어 죄송합니다. 일순 장내 복소가 터졌다. 그러다가 이내 경건해졌다. 대노의 경영자로 번듯한 오빠가 새삼 젊은 날의 어머니 기대를 일깨우고 있었던 까닭이다. 모자간에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누이 같은 어머니. 맏아들의 앞길에 머리카락 다발을 뚝 잘라낸들 아까울 것이 무엇이었으랴. 그 가방은 곧 자식의 미래이고 꿈으로 불룩했을 것을. 이쯤 헤아리다 보니 불현듯 부러움이 몰려왔다. 오빠를 중학교에 보낸 후 8년이 더 지나서야 모녀가는 어떠했는가. 식구가 줄줄이 늘자 어머니는 쭈뼛쭈뼛 솟는 머리뿌리를 단단히 여미어 올려 수건으로 감싸고 지냈다. 그러다가도 박물장수가 오면 긴 머리다발을 슬며시 내놓았다. 나도 규모 갖춘 책가방을 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꿈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장터길에서 내 또래 여학생들을 보고 오는 날이면 밤이 이울도록 아버지를 향해 목이 메었다.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 나름 애를 썼지만 귀 밝고 눈 밝은 나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속으로만 꾸역꾸역 뜻을 쟁였다. 골 깊은 얼굴에 성품 고다 보이는 지하철 할아버지, 지금 학교 가시나? 파파 늙어 부모 형제 꺼리낄 식구도 없을 이때 예전에 한 풀러 선생님 찾아가나 보다. 시작종 치기 전 교실에 도착하려면 허이허이 서둘러야 하리라. 젖먹던 힘 다 내어 걷고 또 걸어야 빛나는 나무걸상 하나 차지하고 앉으시리라. 어머니는 결국 발순 생신을 못 맞고 저편에 들었는데 이 딸은 책가방 타령에 밤 깊은 줄 모른다.
제2부 5화 모퉁이엔 바람이 산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올랐는가. 금산 장군봉, 상사바위, 봉화대, 보리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비 속을 더듬으며 몸이 한박 젖어 모퉁이를 돌고 돌았다. 아이의 병세가 선천적으로 밝혀져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데 무지한 어미는 그대로 항복할 수 없었다. 고명한 주치의는 자신의 두 손을 묶어놓고 환자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 애달픈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빗길 눈길에 허영허영 걷기를 수차례 가슴에 얹힌 바위산을 밀어내며 다른 병원에 재검을 받아보기로 날짜를 잡았다.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체면을 걸며 나아가는 발짝마다에 기도가 따랐다. 가슴이 미어질 때 눈물은 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마음대로 울지 못할 때도 있다. 그날은 한껏 울고 싶은 마음을 사귀며 20살 넘은 아이가 돌베기일 때부터 드나들었던 사찰을 찾았다. 약수로 입안을 헹구고 불전에 예를 올리고 이젠 노승이 된 어른을 만났다. 좀처럼 꺼내기 어려운 내밀한 아픔 한 도막을 개원했다. 사람은 음식으로 몸을 살찌우지만 영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 한다. 사람이 죽으면 달빛을 타고 가는데 그때 자신이 살아온 길이 다 보인단다. 그래서 죄 씻음을 하러 내려오는데 축생의 몸을 빌리기도 하고 그 방법은 다양하지. 그렇게 해서 죄를 다 벗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야.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고 또 지게 된다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나? 누구나 죄는 있지만 알고 닦아가자는 거지. 스님의 법문대로라면 내게는 쌓인 죄가 켜를 이루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업이 짓누르는 논리의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토록 가혹할 수 없다는 항변이 내면에서 솟구쳤다. 노승 앞에서 정작 간구한 답은 그런 빤한 것이 아니었다. 삶의 근본에서 기인한 좀 더 철학적인 명언을 기대하며 부려본 응석이란 게 차라리 맞다. 그러나 속 시원한 면은 한 구석도 없고 오히려 허물을 인정해야 하는 쓸쓸함이 보태어졌다. 남의 금산길을 걷는다. 그 옛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마음을 수양하며 큰 뜻을 이루면 온 산을 비단으로 감싸주고마 하였다는데 나는 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저런 상념으로 뚜벅뚜벅 내려오는 길에 일순 가슴이 환해진다. 중턱쯤의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향긋하다. 훅 하고 들이마셔본다. 막막하던 의식의 방에 살가운 창 하나 뻥 뚫리는 느낌이다. 나그네의 속결을 읽어낸 바람 한 자락이 고승의 법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일까? 암자에서 떠오는 약수병이 출렁이며 경쾌한 음을 낸다.
덩달아 가느다란 희망을 품게 된다. 모퉁이엔 바람이 산다. 인생길 도처엔 예측 불허의 바람이 산다. 6화 청바지 입은 아주머니. 청바지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을 게다. 즐겨 입진 않더라도 장롱 안에 고이 접어 아껴둔 추억 어린 흔적 정도는 있을 것이다. 나도 청재질의 옷을 대여섯 점 가지고 있다. 어느 것은 아래통이 넓은 반탈롱이고 어느 것은 무릎께 닿는 반바지이다. 그런가 하면 옆구리에 꽃수가 놓인 딱 붙는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창 활동적으로 문학 답사를 다닐 때면 별 치장 없는 청가방을 한쪽 어깨에 얼렁맸었다. 닳고 달아 해진 곳을 손질하여 다시 걸어놓고 한 차례씩 추억을 곱씹는다. 특별히 멋을 내지 않아도 발랄하게 생동감 넘치던 자국이 고스란히 배어있어 쉬이 없애지 못하는 물품이다. 아이들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운동회가 열리는데 엄마도 와서 구경하라 했다. 연례 행사지만 우리 아이들은 달리기에 별로 소질이 없다. 큰애는 기껏 뛰다가 교장 선생님이 계신 본부석 앞에서 고꾸라져 아쉬움과 폭소를 한꺼번에 자아냈다. 어쩌다 잘 뛰어야 3등이다. 작은 애도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다는 제 아빠를 닮았으면 운동장의 스타가 되련만. 그렇지를 못해 항상 뜀박질해서 등외로 밀렸다. 한 번은 손님 모시고 달리기를 했는데 그날처럼 신났던 일도 드문 것 같다. 6학년 줄에서 달려나가던 작은 아이가 바닥에서 쪽지 하나를 집어들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늘씬한 젊은 자모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좀 더 지켜보니 내 아이 발보다 자모의 발이 훨씬 앞서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아이가 반은 끌려가는 격이었다. 어쨌거나 우리 아들은 1등을 했다. 환하게 웃는 아이. 손에 들린 메모지에는 청바지 입은 아주머니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난 그녀가 누구의 엄마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껏 고맙다는 말조차 전하질 못했다. 철부지 엄마는 그저 내 아들도 운동장에서 1등을 하는구나 하고 기뻐할 따름이었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오가며 스쳤을 수도 있는데 서로를 알아보질 못해 인사할 시기마저 놓치고 말았다. 등 위 자리를 최고로 만들어준 1등 공신. 이제 그녀도 어엿한 중년에 이르렀을 테지만 언젠가 만난다면 그날 참 열정적이고 멋졌다고 말해주고 싶다. 더러 주저주저하는 인생길에서도 누군가 확고한 안내자가 되어 손목을 틀어주고 앞질러 띄워준다면 그보다 더 신나는 응원은 없을 것 같은데. 7화 그녀가 떠나고 있다. 처음 보았다. 짧은 커트를 하고 종이장만한 책으로 들것 고정벨트에 묶여 실려 나오는 여인을. 무심코 보아 넘길 참인데 아파트 입구에서 좌판을 연 상인과
단골 여인의 대화를 은연중 들은 것이 유심을 유발케 했다. 구급차 왔지요? 지금 가시나 보네. 도서관 문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잠깐 머뭇거린 사이에 제복 입은 장정 둘셋이 한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분주한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병원 가시나요? 119가 왔어요? 보다 못해 말참견을 하자 좌판대 앞의 여인들이 말을 뱉는다. 요양원 가신대요. 오래 앓으셨어요. 이제 가면 못 오시지 뭐. 나보다 연배가 있어 보이는 여인들이 무덤덤하게 주고받던 말이 내내 재증처럼 걸려다닌다. 저렇게 떠나는 거구나. 가족으로서 이별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로구나. 서로 간에 가슴 아프지만 자식들은 미리 마음 정할 시간이 될 것이고 부모의 자리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절차. 상황으로 보아 수죽은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정신줄마저 놓았을까? 아니면 기력은 새하나 총기는 남았을까? 따로 떼어 생각할 것 없이 몸이 새하여 정신마저 혼미해진 것으로도 헤아려진다. 집으로 돌아오고 벌써 사나흘이 지났는데도 마음은 절로 남의 집 그 현관에 머문다. 누운 채 흔들거리던 쇼컷의 은발 할머니가 아슴아슴 눈에 밟힌다. 10여 년 전 친정어머니가 내게 전하는 말씀이 있었다. 옆집 할머니가 자식이 어린데 중풍 맞은 지 한 달 만에 요양원에 갔단다. 마을 노인들이 문병을 갔는데 손을 잡고 자꾸만 울어. 그게 어디 사람 있을 곳이더냐? 이웃의 모델이 생긴 그때부터 그야말로 자식 열을 둔 아직은 젊고 멀쩡하신 내 어머니의 미래 거처에 대해 며느리들의 신경전이 은연중 고개에 드는 듯했다. 나는 그놀케 앞에서 지레 걱정들 말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입찬 말을 했다. 시어머님 병수발도 다 들었는데 친정엄마 위에 그것 못하겠냐고. 여태껏 딸로서 엄마 얼굴을 닦아드리기 위해 수건 한 장 안 빨아봤으니 그런 날이 오면 내가 맡을 테니 그리할라 했다. 그 후로 그런 이야기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고 어머니 얼굴엔 평화가 깃들었다. 허나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어떤 눈치도 남기지 않고 한창 즐거운 일로 흐뭇해하다가 순식간에 쇼크를 일으켜 길을 뜨셨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풍만한 젖무덤을 열어 먹이고 길렀을 자식들을 두고 낯선 곳으로 황망히 떠나가는 이름 모를 한 노인. 그 허연 그림자가 무겁게 따라붙는 가을볕이 지독히도 찬란하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자화상 앞에서 서성거리게 된다. 8화 입술을 깨물며 점심도 거른 채 서초동길을 배회한다. 단골 갈비탕집이라도 들어가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고 싶었으나 오후 4시를 막 지난 터라 브레이크 타임이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장사 전에
잠시 쉬고 있을 이들에게 밥 좀 주세요. 소리가 떨어지질 않는다. 중식당도 지나고 족발집도 지나고 매생이 국밥집도 힐끗 보고 지나친다. 그러다가 뒷골목까지 한 차례 훑고 나와 신호 따라 큰 길을 건넌다. 여느 때처럼 정류장 근처 포장마차엔 주인 남자가 열심히 반죽을 떼어 호떡을 굽는다. 어묵도 끓고 있다. 입구에서 쭈뼛거리다가 발을 뻗어 어묵꼬치를 집어들자 포차 남자가 표정도 없이 말을 건넨다. 국물 좀 드세요. 옆에 서서 어묵을 먹던 건장한 젊은이가 떠드릴까요? 하더니 얼른 국물 한 컵을 떠서 내 앞에 놓는다. 그 마음결이 뜨끈하다. 안온한 자리에 들어앉아 울고 싶었던 마음이 어묵 하나, 국물 한 컵에서 위안을 받는다. 살아보자. 살아가보자. 조금 전 22년을 배워온 주치 선생님으로부터 신부전 말기 진단을 받고 나온 길이었다. 페이스북상에서는 영문을 알리 없는 지인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빗발친다. 실제 정월 생일을 앞둔 나는 설 밑의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도 트지 못한 채 안으로만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운 이들이 밀물저와 눈앞을 흐렸다. 숱한 남매들, 글벗들, 말을 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속갯말을 몽땅 개어내고도 싶다. 돌아온 집,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다. 이 어미에게 건강상의 선행학습을 시킨 큰애에게는 차마 이 소식을 전해 무게를 늘릴 자신이 없다. 지몸권사도 버거운 아이의 속내가 읽히는 연유이다. 현관을 들어서는 작은 아이가 결과를 묻는데 그저 덤덤하게 털어놨다. 봄쯤 투석 준비하지. 맘 아파할 자식 생각에 명치가 답답하다. 질비한 약봉지만이 지금 내가 기댈 대상이다. 물을 떠다주는 남편도 손은 내게로, 눈길은 TV로 향하고 있다. 잠시 서운한 마음이 고개 드는 것을 이내 눌러버린다. 식구끼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도 잘 알아 굳이 말 따위가 중요치 않다. 의중이 이미 다 보이니까. 그래서 새삼 어떤 말이라도 해보라며 엄살 떨거나 투정 부려볼 필요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혼자 겪어야 할 일들이 두렵기 그지없지만 내 앞엔 피할 수 없는 큰 산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 부대낌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사유의 그물은 직조될 것이고 나는 초탈한 듯 싱긋거릴 테니까. 그렇게 의연히 애초날 때 부여받은 기운 한 자락 거머잡고 소명껏 살아가 볼 테니까. 그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든든한 숨겨둔 백이니까. 책 읽기를 마치며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시간여행 잘 하셨어요? 저는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목이 메어 읽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고 그렇게 섭리대로 바람은 오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
바람이 지나가는 시기가 앞당겨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날 보내셨습니까? 편안하게 수면하십시오.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